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몸이 전보다 더 피곤하다고 느끼시나요? 숨이 조금 가빠지거나 평소보다 밥맛이 줄어든다든지 이유 없이 잠이 많아진 적은 없으신가요? 대부분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넘기지만 사실 이것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의사 생활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며 깨달은 건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로 미리 예고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근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78%가 일상 속 습관으로 인해 건강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원인의 대부분이 질병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점이죠.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들이 몸속 시계를 앞당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앉아서 TV를 보는 시간, 그냥 쉬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의학적으로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앉아있는 것이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심혈관 손상을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82세의 한 할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실려왔는데 특이한 병력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었습니다. 단지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냈다는 게 유일한 공통점이었죠. 몸의 작은 신호들은 대개 조용히 찾아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발이 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세포 속 에너지 공장이 지쳐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방향을 바꾸면 놀랍게도 회복은 가능합니다. 스탠퍼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후에도 생활 습관을 바꾼 노인의 68%가 장기 기능이 회복되고 약 복용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100세까지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을 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숨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깊게 숨을 들이쉬지 않습니다. 얕은 호흡은 폐포에 산소가 도달하지 못하게 하여 폐 기능을 30% 이상 저하시킵니다. 하루에 단 10분 깊게 숨쉬기를 실천한 사람들은 3개월 만에 폐활량이 20% 이상 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이처럼 생리적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신체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늦추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한 예로 90세에도 매일 20분씩 천천히 걷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처음에는 몇 걸음도 힘들어했지만 매일 정해진 시간에 햇빛을 받으며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1년 후 그분의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당 수치도 15%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약을 더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생활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사실은 몸을 늙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사람들은 보통 질병을 노화의 원인으로 생각하지만 진짜 적은 생활 루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의학과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심폐기능 저하는 70% 이상이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습관이라고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하루 대부분을 의자나 소파에서 보내는 생활, 이것이 몸을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근육의 대사가 떨어지며 심장은 점점 약해집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에서는 하루 4시간 이상 가벼운 활동을 하는 노인과
하루 대부분을 앉아 보내는 노인의 심장 건강을 비교했더니 평균 심장 나이가 15년 차이 났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술을 마시지 않아도 그저 움직이지 않는 것만으로 노화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호흡 습관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는 동안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얕게 숨을 쉽니다. 이 얕은 호흡은 산소 교환을 방해해 폐포가 제대로 확장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80세 이후에는 폐의 탄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깊은 호흡 한 번이 폐 기능을 지키는 생명줄이 됩니다. 실제로 하루 10분 아침에 창문을 열고 깊은 복식 호흡을 5회씩 반복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개월 후 폐활량이 평균 23% 높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자주 놓치는 습관이 식사 속도입니다. 그냥 빨리 먹는 게 습관이야 라고 말하곤 하지만 빨리 먹는 것은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위와 간, 그리고 췌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소화기계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음식을 30번 이상 꼭꼭 씹어 먹는 습관만으로도 소화 효율이 45% 개선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천천히 먹는 것은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장수를 위한 첫 번째 의학적 습관입니다. 그리고 수면. 많은 어르신들이 잠이 안 와서 TV를 틀어놓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우리 몸이 면역세포를 복구하고 호르몬을 재생산하는 골든타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에 TV나 스마트폰의 불빛을 보면 멜라토닌이 억제되어 숙면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다음날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은 30% 이상 떨어집니다. 꾸준히 반복되면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면역 노화로 이어지죠. 이처럼 몸을 늙게 하는 루틴은 대부분 편리함과 습관화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것을 조금만 바꿔도 몸은 바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제가 진료했던 85세 여성 환자는 10년 동안 불면에 시달렸지만 TV를 끄고 밤 9시부터 조명을 낮추는 습관을 들인 뒤 단 2주 만에 수면 패턴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나를 다시 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의 말은 의학적 설명보다 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결국 노화를 늦추는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움직이고 숨을 깊게 쉬고 천천히 먹고 제때 자는 것. 단순하지만 이 4가지가 100세 인생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TV 대신 산책을 선택해보세요. 5분의 변화가 5년의 젊음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노인분들께서 가장 자주 하는 착각 중 하나는 영양제와 약을 챙겨 먹으니까 나는 건강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믿음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버드 의대의 10년 장기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하루 5가지 이상의 영양제를 복용하는 사람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6배 높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80세 이후에는 몸의 대사 속도가 느려지면서 약물과 영양제가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오히려 몸속 쓰레기처럼 쌓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칼슘제, 비타민C, 글루코사민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좋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관벽에 들러붙어 석회화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노인의 칼슘제 과복용이 3개월 만에 혈관 경직도를 40% 이상 높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다 심장을 약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비타민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당량을 먹으면 면역을 강화하지만 하루 1000mg 이상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신장 결석의 위험이 35%나 증가합니다.
어떤 분들은 감기 예방을 위해 매일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복용하시지만 사실 그 효과는 일시적이며 장기적으로는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을 적게 마시는 노인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믿는 글루코사민. 무릎에 좋다는 말에 오랫동안 복용하지만 실제로 장기 복용자의 70% 이상이 혈당 조절에 문제를 겪었습니다. 당뇨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위험하죠. 건강을 위해 먹은 약이 병을 만든다는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약물 오남용 문제도 심각합니다. 고혈압약, 혈당약, 수면제, 진통제 등을 동시에 복용하다 보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간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몸이 나른해서 약을 조금 더 먹었어요 라고 말하시지만 바로 그 조금 더가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응급실 내원 이유 중 28%가 약물 오남용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건강은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100세를 넘긴 장수 노인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약이나 영양제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의 리듬 속에서 살았죠. 식사는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해 먹고 약보다는 식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 순천의 102세 할머니는 평생 약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채소로 된장을 끓여 드셨고 식사는 항상 20분 이상 천천히 했습니다. 그녀의 비결을 물었을 때 이렇게 웃으셨죠. 약보다 밥이 약이야. 그리고 밥보다 마음이 더 큰 약이지. 이 말 속에는 세월을 이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요즘같이 편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쉽게 몸을 망칩니다. 건강은 병원을 자주 가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잘 아는 데서 옵니다. 약을 덜어내고 음식을 천천히 씹고 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약통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약이 정말 내 몸에 필요한가? 만약 확신이 없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때로는 멈춤이 가장 현명한 치유의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근육이 잠드는 병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의학적으로는 근감소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이 사실상 80세 이후 건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증상이 50대부터 이미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면역력, 호르몬, 그리고 인지 기능까지 모두 근육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생명력이 급격히 약해지는 것이죠. 서울대병원의 10년 연구 결과를 보면 근육량이 정상보다 30% 줄어든 노인은 치매 위험이 82% 높고 심장질환 발병률은 1.8배 높았습니다. 게다가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이는 다시 근육의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실제로 손발이 늘 시리다, 걸을 때 다리가 후들거린다는 증상은 몸이 근육을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한 90세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2년 전 그분은 혼자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근력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10분 의자에 앉아 팔을 들고 내리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했죠. 처음엔 이걸로 뭐가 나아지겠어요 하시던 분이었지만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장을 보러 다닐 정도로 회복하셨던 거죠. 근육은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단 하루 만에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80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단백질 부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 3끼를 꼬박 챙겨 먹더라도 그 속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스스로를 깎아먹으며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노인은 면역력이 43% 떨어지고 상처가 아물지 않으며 감기에 걸리면 쉽게 폐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어르신들의 공통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콩, 생선, 달걀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육은 움직일 때만 성장합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루 20분만 걷는 것, 매일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근육량은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미국 노화연구소는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한 85세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 회복 속도가 3배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에 최소 10분은 제자리 걷기를 하세요. 두 번째,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5분만 움직이기. 이것만으로도 혈류가 20% 증가합니다. 세 번째, 단백질을 아침 식사에 포함하기. 대부분 노인은 점심이나 저녁에 단백질을 먹지만 아침에 섭취하는 것이 근육 생성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육이 깨어나면 몸의 모든 시스템이 함께 깨어납니다. 천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며 면역세포가 강해집니다. 실제로 근육이 정상 수준인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42% 낮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이 아니라 수명 그 자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이 들어서 운동은 무리야 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작게 움직이면 작게 살아나고 크게 움직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10분의 움직임이 내일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혹시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식탁 위의 고요함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고령자들 사이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고독성 영양실조, 즉 혼밥으로 인한 건강 붕괴입니다. 놀랍게도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80세 이상 노인의 67%가 이 고독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잘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혼자 식사하면 씹는 횟수가 평균 43% 줄어들고 소화 효소 분비가 감소해 영양소 흡수율이 30% 이상 낮아집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몸은 절반밖에 흡수하지 못하는 셈이죠. 또 혼자 먹으면 식사 속도도 빨라집니다. 보통 7분 안에 식사가 끝나는데 이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해 비만과 동시에 영양 부족을 초래합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정서적 고립입니다. 식사 시간은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순간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유지하는 시간입니다. 대화가 사라진 식탁은 곧 우울한 병실이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노인의 84%가 우울감을 호소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불면과 무기력증을 겪었습니다. 또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2.4배 높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식사 중 나누는 대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뇌의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뇌는 사회적 교류를 통해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반대로 침묵 속의 식사는 뇌를 조용히 잠들게 합니다. 혼밥이 반복되면 기억력 저하, 인지기능 감퇴, 심지어 혈압 상승까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함께 먹는 습관을 되찾는 것입니다. 100세를 넘긴 장수 어르신들 대부분은
혼자 먹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족, 친구 혹은 이웃과의 식사 약속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었죠. 경북 영주의 101세 할머니는 혼자 사시지만 매일 점심마다 옆집 아주머니와 전화로 같이 먹자며 영상 통화를 하십니다. 단지 화면을 통해 함께 식사할 뿐인데 식사 시간이 2배로 길어지고 식후 포만감도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 주 1회 식사 교류 시간을 정하거나 복지관, 경로당에서 점심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대화와 웃음은 최고의 소화제이며 최고의 면역제입니다. 실제로 식사 교류를 꾸준히 한 노인은 면역력이 47% 높았고 우울증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한 93세 할아버지는 평생 혼자 사셨지만 매일 아침 작은 습관을 지켜오셨습니다. 식탁 앞에서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먹어도 내게 인사를 건네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따뜻한 마음이 들어가면 음식도 약이 된다.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식탁 위의 온도는 곧 인생의 온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끼의 식사를 함께로 바꿔보세요. 화면 너머라도 좋습니다. 그 한 끼가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모든 건강의 핵심을 하나로 묶는 7가지 장수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나쁜 습관을 멀리하고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지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실천법입니다. 이 7가지를 꾸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수명이 10년, 아니 20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비결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작은 변화의 힘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걷기 명상입니다. 하루 20분만 천천히 걸으며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매일 걷기 명상을 실천한 70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53% 낮았고 근육 감소 속도는 67% 느려졌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행위입니다. 자연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 나무잎의 흔들림, 새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식사 교류입니다. 혼자 먹지 마세요.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노예와 마음의 재활입니다. 경로당, 교회, 복지관에서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은 수명을 늘리고 웃음을 되찾게 합니다.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식사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화면 너머의 웃음소리 하나가 최고의 소화제입니다. 세 번째는 뇌 근력 운동입니다. 악기 연주, 독서, 외국어 배우기, 퍼즐 맞추기. 이런 활동은 뇌를 젊게 만듭니다. 하루 30분 책을 읽는 습관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32% 낮아진다고 합니다. 새로운 자극은 뇌의 신경세포를 깨워 다시금 세상을 배우고 느끼게 합니다. 네 번째는 웃음 요가입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하하하 하고 크게 웃는 순간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면역세포가 깨어납니다. 하루 25분 웃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93% 올라가고 수면의 질이 37%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관리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깊은 잠은 몸의 회복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손상된 세포가 복구됩니다. 불면으로 고생하신다면 잠들기 전 10분 동안 명상 호흡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코로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
그 단순한 동작 하나가 몸 전체의 순환을 회복시킵니다. 6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비싼 건강식품이 필요 없습니다. 하루 5가지 색의 채소를 먹고 단백질은 체중 1kg당 1g 이상 섭취하세요. 생선, 달걀, 두부만 꾸준히 먹어도 됩니다. 이 식단을 지킨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7년 4개월 더 길었습니다. 음식은 약이 되고 약은 음식이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비결은 작은 움직임의 지속입니다. 국민체조처럼 간단한 동작, 팔 벌려 뛰기 10회, 어깨 돌리기 10회, 제자리 걷기 1분. 이것만으로도 근력이 23% 증가하고 관절 건강이 45% 개선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입니다.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꾸준함이 생명을 지킵니다. 전남 구례의 104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운동을 잘 몰라요. 다만 매일 아침에 해가 뜨면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봐요. 그리고 오늘도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죠.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밝아져요. 그 말이 곧 100세의 비결입니다. 거창한 건강법은 없습니다. 매일 조금 걷고 천천히 먹고 크게 웃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장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늙는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멈추기 때문에 늙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10년, 20년 더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비결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이에게 희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오래오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라면 봉지 하나 때문에 10만 원 벌금 고지서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게 뭐 대수라고 하며 아무렇지 않게 봉투를 묶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2025년 쓰레기 단속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CCTV가 골목마다 눈처럼 달려있고 단속반은 예고 없이 봉투를 열어봅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영수증 한 장, 회사 로고가 찍힌 종이 쪼가리 하나만 나와도 바로 추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과태료 고지서가 기다리고 있죠. 그날 할머니는 손녀가 먹고 남긴 과자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일일 줄은 몰랐겠죠. 20만 원. 한 달 식비의 절반이 훌쩍 날아갔습니다. 억울했지만 몰랐어요. 는 더 이상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세상이 바뀌었을까요? 사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늘어난 배달 쓰레기, 포화 상태의 재활용 센터, 끝없이 쌓이는 비닐과 플라스틱. 우리는 편리함을 원했지만 그 대가로 환경은 숨이 막히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행동에 나섰고 이제 버리는 법을 모르면 법을 어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25년째 현장을 지켜본 한 폐기물 관리 전문가가 말합니다. 이건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기준이 명확해졌을 뿐이에요. 그가 알려주는 단 하나의 비밀, 바로 비플 캔 음사. 이 5글자만 기억하면 적어도 억울한 벌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비닐류입니다. 라면 봉지, 과자 포장지, 빵 봉지, 배달 음식 포장재까지 모두 비닐류에 해당합니다. 예전에는 기름 묻었으니 일반 쓰레기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뜨거운 물로 깨끗이 헹궈 이물질과 물기를 모두 제거해야 비닐류로 분류됩니다. 깨끗이 씻지 않고 그냥 버리면?
그 한 봉지로 전체 재활용품이 오염되고 결국 전부 폐기 처리됩니다. 한 사람의 게으름이 수십 명의 노력을 무너뜨리는 셈이죠. 그렇다면 헷갈릴 때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손으로 잡아당겼을 때 쭉 늘어나면 비닐, 딱딱하고 찢기면 일반 쓰레기. 이 간단한 기준 하나면 거의 90%는 맞습니다. 두 번째, 플라스틱입니다. 요구르트병, 샴푸통, 배달 음식 용기, 음료수 페트병, 다 플라스틱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깨끗이 씻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전문가들은 비행분석이라 부릅니다.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헹구고 라벨을 제거하고 다른 재질과 섞지 않습니다. 이 4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재활용품이 됩니다. 특히 라벨.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냥 붙인 채 버리지만 그 한 줄의 비닐이 재활용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깨끗한 통 하나라도 라벨이 붙어 있으면 단속반 눈에 띄는 순간 불가 판정이 납니다. 한 60대 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쁘다 보니 배달통 대충 씻고 버렸는데 다음 달에 15만 원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그는 그날 이후 부엌 한켠에 재활용 전용 세척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벌금은 불운이 아니라 습관을 바꿀 기회였습니다. 세 번째, 금속 캔입니다. 음료수, 맥주, 통조림 캔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배출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부탄가스, 스프레이 캔은 다릅니다. 반드시 완전히 비우고 통풍 잘 되는 곳에서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거 차량에서 압축될 때 폭발 위험이 생깁니다. 실제로 70세 최현성 씨는 가스가 남은 부탄캔을 버렸다가 펑 소리와 함께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날 아차했다면 집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었어요. 비닐, 플라스틱, 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매일 버리는 쓰레기의 80%를 차지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구분해도 벌금은커녕 환경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절반은 아직 남았습니다. 음식물과 사업장 쓰레기,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 그건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바로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헷갈려서 과태료 폭탄을 맞는 대표적인 분야죠. 전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 이 질문 하나로 90%의 혼란이 사라집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됩니다. 즉, 동물이 먹을 수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 먹을 수 없다면 일반 쓰레기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막상 분리하려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닭뼈, 돼지뼈, 생선가시처럼 딱딱한 건 동물이 씹지 못하니 일반 쓰레기. 하지만 붙어있는 살코기는 먹을 수 있으니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뼈와 살은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69세 이은희 씨는 치킨뼈에 살점이 조금 남은 걸 그냥 버렸다가 8만 원 벌금을 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식탁에 분리용 접시를 하나 더 두었습니다. 먹을 땐 맛있게, 버릴 땐 정확하게. 이 말이 요즘 노년층 사이에서 회자될 정도죠. 또 하나 자주 틀리는 게 조개 껍데기, 달걀 껍질, 견과류 껍질, 갑각류 껍데기입니다. 단단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건 모두 일반 쓰레기입니다. 양파, 마늘 껍질도 동물에게 해롭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소금기가 심한 장류, 젓갈류는 사료로
부적합함으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김치는 어떨까요? 물에 헹궈서 짠 기운을 제거하면 음식물 쓰레기로, 그냥 버리면 일반 쓰레기입니다. 김치는 헹구면 음식물, 그대로면 일반. 이 짧은 문장이 인터넷에서 할머니 암기법으로 불리고 있죠. 이제 반대로 음식물 쓰레기인 것들을 볼까요? 사과, 배, 바나나, 귤, 껍질처럼 부드러운 과일류, 감자, 호박, 오이, 당근 같은 채소, 찌꺼기, 먹다 남은 밥, 국, 면, 나물, 생선살, 빵, 커피, 찌꺼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물기 제거. 물기를 빼지 않으면 악취가 심하고 처리 비용이 늘어납니다. 채반에 걸러 물기를 빼거나 키친타월로 가볍게 짜주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처리 비용을 평균 15% 절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 글자사 사업장 쓰레기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회사 영수증 1장, 거래처 명함 1장, 병원 고지서 1장이라도 가정용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면 바로 사업장 폐기물 불법 투기로 간주됩니다. 최대 과태료 100만 원. 67세 오세진 씨는 퇴근길에 회사 쓰레기를 들고 와서 집 종량제 봉투에 넣었다가 그 안에서 나온 회사 영수증 때문에 50만 원을 냈습니다. 나는 그냥 종이 1장 버렸을 뿐인데. 그의 말이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단속반은 봉투 안에서 영수증, 고지서, 택배 송장을 찾아 신원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버리기 전에 반드시 잘게 찢거나 파쇄해야 합니다. 이건 벌금보다 더 큰 문제,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최소한의 방패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비플 캔 음사, 이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이 규정들이 왜 이렇게까지 복잡해졌는지, 우리가 왜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벌금은 피하더라도 마음은 무거울 것이니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평생 이렇게 버렸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야? 이 말을 요즘 곳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40년 넘게 해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잘못이 된다니 억울하고 답답할 수밖에요. 하지만 이 변화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단속이 세져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환경 구조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배달 문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4년 배달용 포장 폐기물량이 2.3배 증가했습니다. 비닐과 플라스틱이 쏟아져 나왔고 전국 재활용센터의 78%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더 이상 묻을 땅도 태울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로운 기준이 너무 빨리, 너무 조용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금세 찾지만 60대 이상은 대부분 모릅니다. 결국 몰랐어요. 가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죠. 이 단속의 본질은 벌금이 목적이 아니다입니다. 오히려 시민의 참여를 통해 환경 위기를 늦추는 마지막 방패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비닐을 올바르게 세척 분리 배출할 경우 재활용률이 38%에서 79%로 상승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만큼 매립장에 묻히는 쓰레기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도에 대한 비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기업은 과대포장을 계속하면서 왜 책임은 소비자에게만 지우느냐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한 재활용 업체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에서 깨끗하게 씻어도 포장재 자체가 다층 구조로 만들어져 있으면 기계가 분리하지 못합니다. 결국 태워야 합니다. 이건 제도의 맹점이기도 하죠.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는 지자체의 재정 구조입니다. 2024년 기준 일부 지역의 폐기물 과태료 수입이 연간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단속 강화의 배경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재원으로 새로운 재활용 시설을 짓는 곳도 있습니다. 즉, 이 돈이 나쁜 데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벌금을 내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사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의 문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단속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 전용 분리수거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주민센터는 70세 이상 참여자에게 실제 종량제 봉투를 나눠주고 손으로 직접 분리 실습을 시킵니다. 그 결과 3개월 만에 잘못된 배출률이 UV2%에서 EUV1%로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알고 나면 바뀝니다. 문제는 누가 알려주느냐였던 겁니다. 70대 박정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손녀가 사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깨끗하길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매일 쓰레기 버리기 전에 3초씩 확인합니다. 그 3초가 그녀에겐 세상과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약속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벌금은 사라지고 대신 작은 자부심이 남을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복잡한 규칙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습관의 루틴 속에 있습니다. 습관이란 참 무섭습니다. 잘못된 습관 하나가 수십 년을 따라다니고 바꾸려면 매일 다짐해도 쉽지 않죠. 하지만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자리 잡으면 평생 우리를 지켜줍니다. 분리수거 역시 그렇습니다.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죠. 환경공단 조사에 따르면 버리기 전 3초 확인 습관을 가진 가정은 과태료 부과 확률이 92% 줄었습니다. 그 3초란 건 단순히 비닐인가 플라스틱인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제대로 버리고 있나?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입니다. 그 짧은 생각 하나가 환경을 바꾸고 지갑을 지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먼저 정해진 봉투를 사용하는 것. 이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검은 봉투, 아무 비닐봉지 혹은 음식물 비닐을 재활용해서 쓰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지자체 지정 종량제 봉투와 납부필증 스티커만이 공식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평균 20만 원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봉투 하나를 아끼려다 20만 원을 잃는 셈이죠. 서울시의 한 단속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위반은 몰라서가 아니라 귀찮아서입니다. 하지만 귀찮음이 벌금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은 비로소 배우죠. 둘째, 버리기 전 반드시 내용물을 비우기. 특히 우유팩, 음료수병, 배달 용기 안에 남은 잔여물은 단속반의 단골 포착 대상입니다. 이 작은 실수가 전체 분류 라인을 망칩니다. 서울 강서구 재활용센터 관계자는 말합니다. 깨끗이 씻은 페트병 100개보다 더러운 병 하나가 더 큰 문제입니다. 한번 오염되면 다른 병까지 모두 폐기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리사이클링 세척데이라는 캠페인도 생겼습니다. 매주 토요일 가족이 모여 재활용품을 함께 씻는 거죠. 이 단순한 행동이 노인층에도 서서히 번지고 있습니다. 셋째, 배출 시간과 장소를 지키는 것. 이건 법적 의무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저녁 6시, 밤 12시 사이 지정된 장소에만 쓰레기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내놓거나 아무데나 두면 CCTV에 찍히고 경고 없이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게 내가 버린 건지 어떻게 알아요? 이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CCTV는 초점 확대, 시간대 분석, 심지어 봉투 색상 추적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쓰레기 버릴 땐 꼭 밝은 곳, 지정된 장소, 지정된 시간, 이 세 가지가 지켜지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넷째, 모르면 반드시 물어보기.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음식물일까? 일반 쓰레기일까? 그 짧은 망설임이 있을 때 그냥 추측해서 버리지 마세요. 주민센터나 관리사무소, 구청 환경과에 전화하면 1분 안에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대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헷갈릴 땐 그냥 버렸는데 요즘은 전화해서 물어요. 한 통화가 10만 원을 아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관의 시각화. 냉장고 옆이나 쓰레기통 위에 비플캔 음사를 써붙여 두세요. 그 5글자만 눈에 띄어도 손이 멈춥니다. 서울 마포구 한 복지관에서는 어르신 가정에 분리수거 암기 스티커를 배포했는데 이후 위발률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건 거창한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 행동은 벌금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음 이야기는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걸 넘어 왜 우리가 환경의식 있는 세대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속보다 더 무서운 건 무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시선을 조금 더 넓혀볼까요? 쓰레기를 버리는 일, 그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쓰레기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매립장은 포화 상태, 재활용 시설은 한계에 다다랐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돌아옵니다. 한 환경공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70별 80세 어르신들이 버리는 작은 비닐 한 장이 손주 세대에게는 30년짜리 짐이 됩니다. 플라스틱이 완전히 분해되는데 최소 450년, 비닐봉지는 최대 500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건 결국 우리가 지금 버린 쓰레기가 손주의 손에까지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는 단속만이 아니라 참여형 제도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요일제,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 그리고 노인 대상 환경봉사단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죠. 서울 은평구의 75세 김정자 어르신은 매주 화요일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을 지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옛날엔 그냥 버리는 게 일이었는데 지금은 버리는 것도 배워야 하는 세상이 됐어요. 하지만 배우면 마음이 편해요. 깨끗하게 사는 느낌이에요. 그녀의 말처럼 깨끗한 삶은 단순히 환경이 아니라 존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도 작은 습관으로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죠. 이제 한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단속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지나친 공풀입니다. 어르신들 중엔 괜히 또 과태료 맞을까봐 아예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썩은 음식물과 벌레, 냄새는 건강을 해치고 실내 공기 질까지 나빠집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올해부터 어르신 대상 과태료 면책 교육 제도를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입니다. 처음 위반한 경우 일정 시간 교육을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죠. 이건 단속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벌금보다 이해를 통해 행동을 바꾼다는 걸 정부도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공동체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도우면 훨씬 쉽습니다. 경기도 한 노인회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분리수거 모임을 엽니다. 같이 모여 이야기 나누며 각자 가져온 쓰레기를 정리하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지금은 기다려져요. 사람들 만나 웃고 또 깨끗해지니까요. 이건 단순한 환경운동이 아니라 고립을 막는 인간관계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노인복지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분리수거 모임에 참여한 노인들의 우울증 위험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7% 낮았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이고 이웃과 대화하고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이 정신 건강까지 지켜준다는 결과죠.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일은 더 이상 귀찮은 일이 아니라 내 건강, 내 품격, 내 세대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모두 해야 할 일이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번째,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진짜로 벌금 없이 깨끗하게 사는 실천 루틴과 100세 시대에 걸맞은 환경적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규칙을 배웠고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입니다. 하지만 실천이란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벌금 없이 깨끗하게 사는 생활 루틴,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100세 시대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째, 하루 3초 확인 습관. 쓰레기 봉투를 묻기 전에 단 3초만 멈춰 서서 비풀, 캔 음사 중에 해당되는 게 있나? 스스로 묻는 겁니다. 그 3초의 멈춤이 10만 원을 막고 지구를 살립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82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쓰레기 버리기 전에 3초 묵상을 해요. 그게 내 양심 검사 같아요. 웃음 섞인 말이지만 그 안엔 배움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 깨끗이 씻고 말리기. 비닐이나 플라스틱은 물로 헹구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기나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재활용 과정에서 다른 자원을 오염시켜버리죠. 그래서 가능하면 따뜻한 물로 한 번 더, 그리고 말려서 배출하는 게 좋습니다. 씻고 말리면 귀찮다는 분들도 많지만 그 귀찮음이 바로 깨끗한 세상의 가격입니다. 셋째, 나만의 요일 루틴 만들기. 예를 들어 월요일엔 플라스틱, 수요일엔 비닐, 금요일엔 음식물. 이렇게 정해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일별로 분리수거를 하면 일상에 리듬이 생깁니다. 이건 환경을 지키는 리듬이자 나이 들어도 삶의 규칙을 주는 루틴이 됩니다. 쓰레기 버리는 날이 곧 나의 건강관리 날이 되는 거죠. 넷째, 가족 이웃과 함께하기. 분리수거는 혼자 하면 지루합니다. 하지만 둘이 하면 대화가 생기고 셋이 하면 유대감이 생깁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쓰레기 분류를 배우는 장면. 그건 환경교육이자 세대의 다리입니다. 이웃끼리 서로 도와주고 헷갈릴 땐 이건 플라스틱일까요? 물어보는 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단속은 필요 없어질 겁니다. 다섯째, 쓰레기를 줄이는 소비 습관. 버릴 게 없으면 분리수거도 필요 없습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시장에서 장을 볼 때 비닐 말고 천 가방 주세요.
이 한마디로 변화를 만듭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그건 지구에게 나는 아직 당신을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인사입니다. 여섯째, 환경은 곧 건강이다. 환경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5.7년 길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이건 단순히 공기의 질 때문이 아닙니다. 청결한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청결해지기 때문입니다. 매일 쓰레기를 버리는 습관이 결국 자기 관리의 연장선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감사의 습관. 하루의 끝에 쓰레기 봉투를 버리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건 단순히 깨끗이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책임있게 마무리했다는 자기 선언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환경 지킴이가 아니라 인생 지킴이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10만 원의 벌금을 피하는 것보다 100년의 깨끗한 세상을 남기는 게 더 값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작은 선택이 결국 세상의 공기를 바꾸고 다음 세대의 숨을 지켜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봅시다. 쓰레기 하나를 올바르게 버리는 일. 그게 바로 지혜로운 어른의 품격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 건강과 환경 습관의 놀라운 연관성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나눠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끗한 내일, 건강한 100세를 위해 오늘도 함께 걸어가요.